중국이 소비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좋지 못했고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을 하고 나서부터 공동부유라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서 고임금자의 연봉들은 억지로 끌어내리고요. 중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크게 워킹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소비의 중위값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가 수출을 하면서 생산과 수출로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산, 수출, 소비 모두 다 안 좋은 상황이어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 경제가 두 단어로 요약이 가능했습니다. 뭐냐면 생산과 수출.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생산 수출을 가지고 로봇과 저가 전략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저가로 공급과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출로 최대한 경기를 버티는 방향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도 조금씩 시들해진다. 그리고 미국도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호조세는 아니라는 거를 이제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도 한동안 좋았던 그림들이 단가를 아무리 낮춰도 그만큼의 양을 좀 불러일으키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들게끔 하고 이미 그러한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더 싸게 공급하려면 환율이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환율을 낮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유지가 되다가 미국이 금리가 이제 내려올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모든 환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조금 더 강세,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림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저가로 수출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생산을 자극하는 그림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 경제 규모, 경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근데 소비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좋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가 수출을 하면서 생산과 수출로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산, 수출, 소비 모두 다 안 좋은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지금 상반기보다는 그림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중전해에서는 앞으로 장기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단기적인 재정정책이나 이러한 자극적인 요소들을 크게 얘기해 주지는 않는데 중국의 소비 경기가 중요하다는 건 소비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 부동산이긴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얼만큼의 정부의 규제의 태도가 이제는 조금 완전히 전향되어서 그래도 규제를 풀어주고 앞으로 부동산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는지가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이게 결국엔 소비 경기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언급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여기서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들은 줄여야 되고 부동산이 중국 인구가 줄고 있는데 신규 공급이 계속 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줄이는 방향성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 주택 가격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 시장이 살아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이 컸다라고 판단하시는 비중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찌 보면 이 첩첩산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것들이 한 번에 다 몰린 경향이 있어요. 일단 코로나 직전에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고 이 시즌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었냐면 공동부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시진핑 주석이 들고 나오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특히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대졸자에서의 많은 고용 수요를 만족해주는 그런 회사들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게임은 아편이다 이러면서 이러한 기업들 알리바바, 마윤도 그렇고 규제를 하면서 사실 신규 고용을 많이 해주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규제를 했죠. 헬스케어는 사실 공동부유에서는 모두 다 같은 가격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러면서 헬스케어 쪽도 대졸자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인데 이쪽도 규제를 받았고 사실 사교육 시장도 중국에서 꽤 큽니다. 사교육도 규제를 하면서 뭐 강사 쪽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고용 시장이 안 좋아졌고 코로나 왔죠. 무역 분쟁 겪으면서 중국의 수출 경기도 사실상 한번 휘청인 게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 중국이 소비 경기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리오프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러한 여파들을 우리가 좀 고용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이 직종별로 임금 상승률을 좀 들여다보면요. 10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있는 업종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플랫폼, 이제 IT텍이라든지 부동산도 여기에 들어가고 금융권,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최근 1년 평균으로 그려보면 이 고임금자였던 분들의 임금 상승분이 오히려 중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중하위권인 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냐면 중국을 주로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보거든요. 상하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동부 연안, 바다를 끼고 있는 쪽, 이쪽이 일종의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분들의 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임금 상승분 같은 것들이 가장 가파르게 최근에 떨어졌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부촌이다라는 건 경제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이분들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러한 급여나 여러 가지 가처분 소득이 안 좋아졌다는 건 평균을 우리가 그려보면 중위값이 떨어졌다는 걸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에서 원래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소비도 더 높은 소비를 했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마저 가성비 소비, 중저가의 소비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비의 전체 양적인 것도 중위값이 떨어지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더 저가로 눈이 가는 이러한 방향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결국엔 전체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 FDI라고 얘기하죠. 이게 집계된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감소한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집계된 데이터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채권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자금을 채권이라고 많이 보고 단기적으로 투자 좀 하는 자금을 주식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식은 외국인 자금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하반기로는 다시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굉장히 짧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 자금으로 보는 채권 자금들은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금들은 정말 정확히 반대로 인도와 같은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장기적으로 인도의 성장성을 좋게 보고 들어가는 채권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분 투자 같은 것들. 그래서 인도 안에 생산시설이나 직접 이런 조인트 벤처, JV 같은 기업을 설립하는 이러한 자금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이러한 자금들이 계속 이탈하는 과정들이 올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MSCI라고 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어떻게 이 자금 흐름이 보이는지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MSCI 지수 안에서 신흥시장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 가장 좀 비중이 큰 게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이 비중이 가장 컸을 때는 40%였거든요. 요게 최근에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8%에서 지금 16%까지 2배 정도 가량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감소분을 거의 대부분 인도가 가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신흥국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자금들이 중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 쪽으로 가는 주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 단어를 알타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트 전환한다. 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된 트리거 요인이 된 것 같은데요.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국가이고 통상 경제 계획도 5년 계획 이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짧게 정책들이 변경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을 하고 나서부터 보시면 갑자기 산업 규제를 한다든지 공동부유라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서 어찌 보면 고임금자의 연봉들은 억지로 끌어내리고요. 중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중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크게 워킹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반면에 고소득자인 분들의 임금을
흐름은 떨어지고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소비의 중위값이 떨어지는, 그러면 결국엔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을 보고 얼만큼의 이 시장에서의 이익이 좋아질 것인지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이익이 좋아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정책 방향성도 일관성이 없고 갑자기 산업 규제가 나왔다가 또 갑자기 규제를 풀었다가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 거주하시는 현지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출장을 가거나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해보면 일단 제가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중국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임금이 매년 최소 20% 정도 삭감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임금이 느리게 오르는 건 경험은 해봤는데 삭감이 되는 경험은 안 해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현금 흐름들은 다달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런 능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없고 폐업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고용시장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확실히 그림이 좀 명확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냐, 그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나 시그널은 주는데, 중국 시장이나 중국 경제에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건 재정 정책이거든요. 결국 돈을 써야 즉각적이면서 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은 지금 재정을 강하게 쓰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재정, 즉 돈이 있는데 안 하는가 아니면 없기 때문에 못 하는가. 근데 저는 후자에 좀 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재정 세수에서 굉장히 큰 부분들은 중국이 토지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임대, 70년 임대의 사용권을 사실상 매도해서 여기에서 얻는 세수와 이익이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중국 부동산이 안 좋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재정의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중국이 재정적으로 사실 넉넉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소비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금 대대적인 어떤 조치가 재정적으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옛날처럼 소비 쿠폰 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조금 살린다라는 기조가 보이면 중국 다시 리오프닝 나오면서 대대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나오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재정을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재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소비가 가장 크고 중요하니까 여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지금 이미 헌법을 바꿔서 가능한 구조로 바꿔놨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림보다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다투어서 이 패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산업 내에 있는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지금 재정은 AI 반도체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고, 그러면 부동산은 더 많이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면 안 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 소비 시장은 천천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생산성이 줄어들고 앞으로 인구의 감소분을 같이 대체하면서 생산을 더 낮은 단가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쪽에서의 투자, 이러한 것들은 반도체 투자가 또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재정 투자가 강화되면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보도에 이미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7나노 공정,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성공했고 5나노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의 성과물이 나오는 건 결국 중국의 재정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경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랑은 좀 다르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중국한테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이견이 없으신데요. 방향과 어떤 그 시나리오 자체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세에 대한 압박을 중국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저가 생산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소비가 안 좋기 때문에 생산과 수출로 경기를 버텨야 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다시 어떠한 모델로 중국 경제를 좀 버텨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 5%를 제시를 해놨는데 이걸 달성하기 앞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규제를 바이든이 했던 것처럼 IRA와 같은 중국에 대한 이 규제를 동맹국들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들은 더 미세하게 사실 중국이 저가 생산하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AI 기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중국이 생산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미세화 공정에서 어떤 돌파구를 더 마련하기 어렵게끔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접근들을 굉장히 거미망처럼 촘촘하게 규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궁극적으로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쪽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사실 중국 경제나 중장기적인 중국의 성장 전략이 어그러지는 방향성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될 거다, 30년이 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완전한 일본화가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유사한 방향성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당연히 미국인 거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약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발표했던 연설문을 봐도 우리가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주요한 주체이지 중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중국도 나름의 마련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중국의 고성장, GDP 성장률이 7%를 넘어가고 이러한 그림들은 상당 기간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내수 시장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내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고 중국의 동맹국들, 대표적으로 러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같은 국가들, 1대1로를 같이 하고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무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GDP 성장률은 더 낮아지지만 앞으로 미국의 제재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로 조금 더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산업 방향들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